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진행자가 새마을운동이 80년대에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저는 물론 기억이 생생하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새마을운동은 참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주제를 받았을 때 새마을운동과 현재의 마을 만들기를 비교하더니 젊은 사람들이 이걸 왜 비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거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건 앞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데 5개년 계획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또 박정희 냄새 물씬 풍기잖아요. 5개년 계획. 이게 서로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말이 안 되는 걸 하라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서 작년에 만들었고 사실은 시장 보고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선거가 되면서 지금 수년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걸 가지고 강연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버벅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면서 이 포스터를 조그만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웃음이 났는데 자괴감이 드는 건 뭐냐면 뭐라고 돼 있죠? 나의 일상과 마을을 잇는 를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들어와서 오늘 나왔어요. 제가 2시 반에 귀가를 했는데 사실 어제 울진에서 강연이 잡혔습니다. 울진이라는 데가 동해안이죠. 동해안에 이 강릉과 저쪽 포항의 중간에 약간 포항이 더 가까운 데인데 차로 4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또 우리 연구원에서 강연을 배치하다 보니까 울진에서 7시에서 9시까지 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울진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뭐 되겠지 막차 타고 올라오거나 첫차 타고 올라오는데 울진의 막차는 저녁 6시 끝나요. 그리고 아침 첫 차는 아마 9시인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차를 몰고 가서 그러니까 9시간 차 몰아서 2시간 강연하고 다시 왔는데 그러니까 2시 반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그리고 잠깐 자고 지금 나왔는데 나한테 마을이 무슨 의미가 거의 매일이 그런 일상인데요. 마을이 되려면 특히 서울에서 마을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집값이 오르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한테 마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쫓겨나야 되고 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계속 이사를 하고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 집값은 장기 정체할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좀처럼 없을 거라고 저는 경제학자로서 예측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은 형성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생태경제를 위해서도 또는 거시경제를 위해서도 거시경제라는 건 실업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노동시간을 한 3분의 1쯤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 지구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또 하나 마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드릴 주요한 얘기들인데 언제부턴가 근대 이래로 특히 경제학이 나온 이후로 사람들은 인간이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은 굉장히 단단한 인간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언제나 빠른 판단을 내리고 이 완벽한 인간이 돼요. 그리고 오로지 시장을 통해서만 인간과 소통을 하면 돼요. 나머지 소통은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완벽하니까. 그러나 인간은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흔히 가족,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를 통해서 결핍을 메우지 못하면 사람은 절망하고 자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자살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특히 도시에서는 마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진다면 집값이 내려가고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마을이 차지하는 역할은 대단히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 마을은 우리의 옛날 생각의 지역 공동체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마을은 영어로 커뮤니티를 번역한 건데 재밌어요.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놓고 이걸 공동체로 번역할 건지 원래 보통은 공동체로 번역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마을로 번역하자 그랬는데 여기는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 2개 다 썼어요. 그러나 그거 외에도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마을은 제가 일상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마을은 페이스북이에요.
그런 것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역 공동체가 가장 기본 단위지만은 그거 외에도 사이버 공동체가 엮이는 어떤 것들도 상정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요. 이 새마을운동 후련구예요. 후련구예요. 우리는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침마다 이걸 들었어야 돼요. 왜 이게 나오거든요. 첫 가사가 뭐냐면 새벽정이 울렸네. 새벽정이 울리고 저 노래가 막 전국에 다 나와요. 새벽정이 울렸네 이러면서 전국에 다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이 지금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새마을운동 가사를 써놓은 거고 제가 웃었습니다. 마을 인문학을 위해 붙여놨습니다만 이건 서울시 사회적 경제 5개년 기획 수집 연구입니다. 제가 이 용역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고민에 빠졌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으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만드냐.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이 결과인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협동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했는데 경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사람의 속성도 굉장히 다원적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는 시장 경제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가정, 호모 에코노미크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경제입니다. 경제학에는 가치가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은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기 마련인데 경제학은 오로지 효율성의 가치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붙어 있죠. 효율성을 추구하면 성장이 늘어나고 성장이 되면 위에가 잘 살면 밑에도 잘 살게 되고 평등 문제도 분배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경제학의 하나의 어떤 도그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발견해낸 것은 공공경제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한 100만 년 되는데 농경이 시작된 게 한 10,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99만 년의 인류 역사는 수렵 채취 시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일 따고 동물 잡아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 1만 년이 지나면서 농경 시대가 되면서 처음으로 고대 국가가 생겨나고 이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공공경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대로 얘기하면 지금 정부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상호성에 입각해서 협동을 통해서 신뢰와 협동을 통해서 연대를 달성하는 경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 경제는 이제 앞으로 절박한 문제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다원적 경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지금 마을 만들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물론 사회적 경제와 공공경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만 년을 인류가 살아왔다 그랬는데 100만 년 전 인간도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만일에 먹고 사는 얘기라면 그럼 99만 년 동안의 경제는 뭐라고 부를 거냐?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는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는 곳에서 살았고 그 다음 공공경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일반화된 건 사실은 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만 년 속에서 300년만 됐고 그 중에서도 지난 30년은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경쟁해야 된다는 원리 시장 원리로 사회 전체를 조직하려고 했죠. 그게 뭐 민영화라든가 규제화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사상입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서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잘 조절이 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정치라든가 사회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것들을 다 시장 원리를 집어넣어서 사회를 대변혁하자는 게 신자유주의의 30년이었고 그게 파탄이 난 게 2008년 금융위기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는 뭔가? 그리고 상호성이란 뭔가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고 우리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보십시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상해요. 사회적 경제 운동가들이 모이면 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답해요.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세 분만 사회적 경제를 하는데 자, 두 분씩 짝지어 보십시오. 그냥 옆에 있는 분하고 짝지으시면 됩니다. 짝이 안 맞는 분은 아래 뭐 해서 적당히 짝지으십시오. 한 분은 A고 한 분은 B입니다. 그냥 정하세요. 하늘에서 10,000원이 A한테 떨어졌습니다. 횡재한 거죠. B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A가 뭐 일해서 번 돈 아니에요. A의 역할은 뭐냐면 B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얼마를 준다고 제안합니다. 10,000원, 0원에서 10,000원까지 어떤 숫자를 제시해도 좋습니다. B의 역할은 yes와 no입니다. yes 하면 A가 제시한 대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원을 제시했는데 B가 yes 그러면은 A는 7,000원, B는 3,000원 갖게 되는 거죠.
근데 B가 노를 해버리면 제로 제로가 됩니다. 10,000원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함정이 어디 있는지 아셨겠죠? 하십시오. 이거 토론하는 거 아닙니다. 숫자 제시 예스와 노로 끝나는 겁니다. 네,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이 게임을 수백 번 했는데 다들 즐거워하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10,000원을 드리고 했으면 이렇게 즐겁지 않았을걸요? 여러분이 지금 하신 게임은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80년대 말에 고안이 돼서 지금은 10,000번 이상, 전 세계적으로 10,000번 이상 행해졌고, 처음에는 경제학과 대학원생이나 경영학과 대학원생의 대상으로 했지만, 그 다음에 일반 시민, 지금은 왜 완전히 고립되어 문명과 고립되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폴리네시아의 어떤 섬이라든가 또는 히말라야의 어떤 부족한테도 이 게임을 했습니다. 왜 이 게임을 계속 반복해서 하냐면 이 게임이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답을 알려드린다면 진짜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건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 둘째, 그 물질적 이익을 즉각 계산할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린 다 슈퍼컴퓨터예요. 라면 A와 B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경제학이 가정하는 이기적 인간이라면 답은 얼마일까요? 답은 이론입니다. A가 이론을 제시했을 때 B가 택할 수 있는 건 예스와 노죠. 예스하면 이론, 노하면 제로죠. 어느 쪽이 더 커요? 예,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론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거죠. B가. A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인간이니까 이론을 제시해서 예스하게 만들고 자기가 9,999원을 가진다. 이게 경제학이 예측하는 답입니다. 이런 걸 균형이라고 얘기해요, 경제학에서. 그러나 이 답은 나왔을까요, 과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론 제시하면 바로 노죠. 자, 여러분의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에서 제로 된 팀 손 들어보십시오. 노에서 제로 된 팀. 예, 있습니다. 네. 어느 분이 A죠? 예, 얼마 제시하셨죠? 다 준다? 근데 B는 왜 노 하셨어요? 예? 예. 저런 결과가 나오는 부족이 있습니다. 한 사코 5,000원 이상을 제시하고 B는 한 사코 거절을 해요. 그 부족은 선물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나는 너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5,000원 이상을 제시하려고 하고 그걸 받는 사람은 노를 해서 내가 너와 평등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노를 아마 그쪽 출신 1,000원 제시했는데 예스했다. 9,000원, 1,000원. 2,000원, 8,000원. 3,000원, 7,000원. 2,000원, 8,000원 나왔, 아니요. 3,000원, 7,000원. 3,000원 제시했는데 예스했다. 4,000원, 6,000원. 예, 나옵니다. 5,000원, 5,000원. 예, 대부분이고, 5,000원 이상. 예, 두 분이요? 어느 분이 A예요? 얼마 제시했어요? 아, 그리고 받으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진짜 10,000원 드려도 저랬을까요? 사실 이게 너무 작은 느낌이 들죠. 10,000원이니까 장난처럼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너무 작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론이 안 나오고 왜 이렇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돈 무지하게 들어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가서는 달러로 치면 가령 한 달 월급이 10달러인 데서는 30달러 갖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죠. 월급이 3배니까. 우리로 치면 한 1,000만 원 갖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적어도 500만 원 갖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액수를 늘려놔도 5대5가 나옵니다. 40%에서 50%가 대체적인 답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2,500원 이하를 제시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노를 해버려요. 너 죽고 나 죽자죠. 가령 2,000원 제시하면 2,000원만 가져도 상당한 이익이지만 노하고 너 8,000원은 못 갖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노한 사람들한테 왜 노했느냐. 너의 물질적 이익을 포기하면서 왜 노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은 영어로 하면 It's not fair였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즉 사람한테는 공정에 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행동경제학자들이 두 가지 사실을 도출했는데, 하나는 첫째는 인간은 남을 언제나 의식한다. 맞죠? 우리는 언제나 남을 의식하면서 행동합니다. 절대로 경제적 인간처럼 내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고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를 아주 신경 안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남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경제학만 그렇게 안 가르쳐요. 경영학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연애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며느리와 사이를 얻을 때는 경제학과 경영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나 MIT 같은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하면 답이 3,000원에서 4,000원이 나와요. 일반인은 4,000원에서 5,000원인데 얘들은 3,000원에서 4,000원 제시하고 그걸 B도 받아들여요.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런 이기적 행동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성적 증명서를 갖고 오라 그래서 성적이 나쁘면 괜찮아요, 저처럼. 성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기 경제학과 경영학과 있어요? 둘 다? 그 둘이 사귀어도 돼요. 두 번째는 인간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응징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호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리시프로시티예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 경제하는 분들이 호혜성 얘기 많이 하죠. 그 호혜성이 리시프로시티의 번역입니다. 근데 이 호혜성은 양의 상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 나한테 이기적으로 대하거나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죠? 양의 상호성 부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나도 잘한다가 호혜성이에요. 플러스 되는 부분. 물론 이제 사회적 경제는 그런 서로를 돕고 플러스 되는 걸 갖다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이너스 상호성, 이기적인 인간한테 대해서 이기적으로 대하고 응징을 하는 게 협동을 유지하는 데, 지속시키는 데는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 여러 가지 호혜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모두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거를 낙으로 살고 아주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옆마을에서 이기적 인간이 하나가 이사를 온다든가 또는 돌연변이로 이기적인 인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을은 모조리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기적 인간이라는 정의는 자기가 남을 돕지는 않고 계속 얻어먹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는 갑자기 재벌이 되겠죠. 이렇게 재벌이 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친구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기겠죠. 그럼 이기적 인간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나 만일에 거기에 상호적 인간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착한 사람들, 이타적 인간, 무조건 돕는 사람 플러스 상호적 인간이 섞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기적 인간이 들어왔을 때 이 상호적 인간은 응징을 하죠. 그러니까 이기적 인간이 늘어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상호적 인간은 착한 이타적 인간과는, 착한 사람들하고는 아무 문제 없죠. 플러스로 가니까. 즉 제일 좋은 상태는 이타적 인간과 상호적 인간이 섞여 있는 경우고, 음의 상호성이 협동을 유지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그냥 참잖아요. 이기적 인간도 에이 내가 참고 말지. 그럼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임승차자라는 게 생기면은 모든 사회에는 우리가 우리 혼자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팀을 이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팀을 이뤄서 일하다 보면 짜증나는 경우 생기죠. 저 뺀질. 이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주 99년에 이 수녀님들한테 경제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야, 수녀님들한테 경제 가르치기 어렵죠. 이분들한테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단번에 돌파했습니다. 수녀님들 같이 일할 때 뺀질뺀질하는 수녀 있으면 화나죠?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임승차자예요. 근데 무임승차자가 존재하고 그 무임승차자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모두 무임승차자가 되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바로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성이 신뢰와 협동을 낳고 그것이 연대를 낳는 경제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는 인류 역사 한 90만 년 동안 인류가 어떻게 살아났냐면 아주 미약한 존재이면서도 인류가 살아남은 것은 협동을 대단히 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40명 내지 50명의 부족을 이루면서 맹수를 막아내고 추위를 함께 극복해 내가면서 인간이 이제 살아남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히 협동을 잘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 딜레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거 다 협동의 영향 얘기라서 다 생략을 하면은 인간이 90만 년 이상을 부족적으로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협동하는, 그러니까 개인을 극복하고 협동하는 그런 능력이 잠재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 협동의 5가지 조건인데 이걸 쓴 사람은 노박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Five Rules라고 하는 이 논문은 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수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기에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외워버리면 됩니다. 저도 이걸 외우고 몇 달 있다가 깨달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노박이 이 6페이지짜리 논문을 쓰고, 뭐 물론 다른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만 이 6페이지를 대중이 읽기 좋게 한 200페이지짜리 책으로 뻥튀기를 했습니다. 요새 그게 유행이에요. 이 세계적인 교수들은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대중용으로 써서 돈도 법니다. 피케티 21세기 자본도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번역 나왔어요. 재작년에 나왔는데 그 번역본의 이름은 초협력자입니다. 영어로 슈퍼 코어퍼레이터. 되게 재밌습니다.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역도 잘했어요. 허준석 박사가 번역했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자예요, 원래. 그러면 이 생물학자, 노박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초협력자라고 부른, 굉장히 협력을 잘하는, 협동을 잘하는 그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협동을 잘하는 동물 어떤 동물이에요? 네, 개미, 벌, 사람입니다. 노박이 초협력자라고 했을 때 그 초협력자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협동하는, 사실 이건 동물한테도 적용되는데 5가지의 규칙이, 인간은 이런 5가지 방법에 의해서 협동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협동을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유전자들, 협동을 잘하는 유전자가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장려하기 시작한 거는 지난 300년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99만 년 동안 쌓여온 거는 협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는 4살이 되면 4년이 지나면 성체가 됩니다. 뭐 침팬지라든가 뭐. 그리고 1살 된 아기, 즉 돌배기. 이 4년 된 원숭이와 4년 이상 된 원숭이와 돌배기는 어느 쪽이 더 협동을 잘할까요? 남을 돕는 행위를 어느 쪽이 더 잘할까요? 네, 상식적으로는 4년 된 원숭이인데 우리 국민이 가장 발전한 능력이 눈치입니다. 평생을 찢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거 답 아닐 거야 라고 짝 왔죠? 악입니다. 이 협동에 관한 얘기가 한 지난 20년간 학문적으로 유행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생물학이 시작했고 그 다음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다 했는데 토마스 셀로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 심리학자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합니다. 이 영장류, 그러니까 고릴라라든가 침팬지와 아기를 비교하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는데 예컨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른이 열심히 호치키스, 스테이플러로 종이를 이렇게 묶습니다. 묶다가 두 원숭이와 아기가 보는 앞에서 이걸 떨어뜨려요.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다가 다시 종이를 들고 들어와서 두리번거립니다. 스테이플러를 찾는 거죠. 원숭이와 아기 중에서 어느 쪽이 스테이플러가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킬까요? 예, 뭐 이제 이렇게 깔아놨으면 아기가 답일 거라고 우리 눈치 백달이니까. 제가 영국에 한 2년 살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 잘못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귀신같이 탑니다, 눈치로. 한국민은 진짜 눈치 하나를 끝내게 발전했어요. 이 진화했어요. 눈치가 진화. 악입니다. 26명의 아기 중에 24명의 아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호치키스 있는 그 위치를. 그러나 원숭이는 단 한 마리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도 가리켜요. 가리킬 때마다 바나나를 주면 100% 가리킵니다. 또 원숭이 가리켜요. 안 가리킬 때마다 패면 100%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기는 그런 것 없이 가리킵니다. 오히려 아기한테 가리킬 때 과자 같은 걸로 칭찬을 해주면 애들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아기는 어떻게 남을 돕는 행위를 배웠을까요? 1살이면 배운 적이 없죠. 학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고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숭이들보다 훨씬 그 타고 남을 돕는 행위가 인간이 훨씬 더 뛰어나게, 그러니까 진화 경제 심리학자들은 그게 이 몸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협동의 유전자가.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협동하게 돼 있어요. 아주 직접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협동할 때 즐거워요? 경쟁할 때 즐거워요? 진화는 즐거운 쪽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굉장히 인생을 삶을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5가지. 이 조건 하에서 인간은 협동합니다. 이기적인 인간도 협동합니다. 사실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를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걸로 바꾸는 건데, 첫째는 혈연 선택입니다. 사실은 생물학자들이 가장 먼저 협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의 기본 이론은 뭐죠? 다윈의 진화론, 자연 선택 이론입니다. 또는 생존 경쟁이죠. 즉 모든 동물, 생물은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 새끼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한다. 그 중에 이기는 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윈은 현실을 관찰하는,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한 꿀벌이나 개미, 특히 다윈은 개미를 많이 관찰했는데 꿀벌의 경우는 극단적입니다. 벌집이 공격을 받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여왕벌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일벌이 침입자를 공격하고 죽어버리죠. 이걸 생존 경쟁 이론을 어떻게 설명해요?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 새끼를 늘리는 게 목표인데 남을 위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이 사기를 칩니다. 협동하는 종이 있다. 이 종이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면 경쟁하는 종보다 더 우월할 것이다. 이것도 자연 선택이다. 이러놓고 죽었어요. 지가 이해도 못하면서 사기를 친 거죠. 다윈이 1860년대 막사의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물학자들은 이 협동을 해명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지금 도달한 결론이 바로 이 혈연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수가 가까울수록 협동은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맞죠? 자식과 부모는 일촌관계니까 4촌 되고 8촌, 16촌 되면 점점점 협동은 안 일어나겠죠. 그거를 생물학자들은 공유하는 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협동이 잘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이와 저는 50%를 공유하고 있죠. 엄마 거 50%, 내 거 50%, 아이 거 100%니까 이 50%의 유전자가 협동을 촉진한다는 거죠. 이걸 극단적으로 비유법으로 발전시킨 게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협동이 일어났다면 그 둘 사이에는 분명히 공유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둘이 경쟁하다 보면 둘 다 죽어요. 그럼 유전자도 없어져요. 둘 중에 하나가 하나를 돕고 죽는 건 유전자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자기는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극단적 버전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생물학자들은 모든 협동을 전부 설명합니다. 이거 가지고 꿀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인간은 양성생식이기 때문에 50%, 50%에서 애가 100% 되지만 꿀벌은 단성생식입니다. 즉 여왕벌과 일벌의 유전자는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즉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바로 혈연 선택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협동을 전부 유전자로 설명하기 뭔가 찝찝하죠. 가령 제가 우리 마누라를 차여사라고 부르는데 한동안 차여사는 밤새워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모자를 만들어요. 털모자를. 아프리카로 보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난한 애들은 밤에 얼어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털모자를 쓰고 있으면 생존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이 아프리카의 어린이와 차여사는 유전자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을까요? 즉 인간 행동,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협동은 그거 이상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걸로 다 설명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어때요? 특히 그 한국 사람이 별것도 아닌 이유로 곤경에 처해 있으면 어때요? 예, 혈연 선택 이론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겁난대요. 무섭대요. 근데 그것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나면 일단 피가 끓여서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신뢰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무장해제입니다.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경계도 해야 되는 거죠. 혈연 선택 이론입니다. 자, 농담을 하자면 동물들 사이에서는 새끼가 부모를 돕는 행위도 자주 일어나요. 근데 인간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새끼가 부모를 돕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정설 아닙니다. 생물들은, 동물들은 거꾸로도 다시 짝짓기를 해서 애를 낳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새끼가 부모를 도울 유인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규범상 안 되죠. 그러니까 새끼가 부모를 도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효도를 바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자들끼리 일어나면 서로 협동 안 하겠죠? 촌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그러니까 협동 아니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직접상호성입니다. 직접상호성은 A가 B를 도우니까 B가 A에게 보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여기서 상호성은 아까 그 상호성이에요. 남을 생각한다, 응징한다. 그 상호성입니다.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는 동네 마을의 가게 주인입니다. 여러 가지를 파는 가게인데 오늘 생선이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긴 멀쩡해요. 프로주부가 와도 상했다는 걸 알 수 없을 정도예요. 냄새를 맡아보건 뭘 보건. 그러나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 생선이 실제로는 조금 지나면 요리하는 과정에서 상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손님이 와서 그 생선을 찾아요. 팔까요 말까요? 팔아요 말아요? 예?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에 뜨내기 손님이라면 팝니다. 피서철에 피서지에서 항상 바가지가 일어나죠. 그러나 단골 손님이라면 안 팝니다. 왜? 사가지 가서 요리를 하다가 상한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손님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시는 안 가죠. 네, 직접 상호성에서의 응징은 단절입니다. 더 나쁜 경우는 마을에 소문내겠죠. 그러므로 속이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반복되는 거래, 또 만날 사람, 내일도 만나고 또 만날 사람한테는 협동하는 행위를 한다,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해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장기 이기주의라고 이름 붙여요. 걔들은 왜 이기주의라고 이름 붙이면 다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자, 부부가 협동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볼 거기 때문에 협동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수컷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협동을 잘합니다. 그죠? 이유는 뭘까요? 약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약해지니까. 원래 암컷이 수컷보다 더 우월한 종입니다. 모든 동물은 암컷이 훨씬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여성이 10년 정도 더 길어요. 그 이유는 여성들이 훨씬 더 우월한 종이기 때문에. 특히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데 수컷들은 변화가 닥치면 따라락 하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기가 협동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부터 젊었을 때 이혼하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나오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이 소리만 나오면 바로 쓰레기 봉투 들고 내려갑니다. 그게 크레더블 스리트라 그래요. 신뢰할 만한 위협을 슬슬슬 할 때가 된 분들이 보이네요. 직접 상호성에 의한 협동입니다. 반복 거래, 계속 일어나는 행위에서는 협동하는 게 낫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간접 상호성입니다. 이거는 A가 B를 도우면 C가 A를 돕는 겁니다.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평판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 평판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평판에 해가 될 만한 배반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단 남들이 모를 것 같으면 하겠죠. 남들이 다 안다는 상황에서는 배반 행위를 하지 않고 협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 이마에, 모든 사람의 이마에 자기가 한 행위가 기록이 돼서 남들이 볼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이미지 스코어링이라고 하는데 가령 정태희 협동 2번, 배반 10번 써있고 남들이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일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협동이 바로 뻔하게 보이니까 협동이 많은 사람하고 일하게 되겠죠. 즉 우리가 한 행위가 명백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우리는 협동할 거예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순식간에 모든 관심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협동이 자리를 한다는 거죠. 즉 투명한 사회가 신뢰도 높고 협동도 자리를 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언론이 있으되 오히려 정보를 왜곡하는 언론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에서는 협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믿으니까. 아무도 못 믿으면, 남을 못 믿으면 나는 일단 나한테 경계를 하게 되죠. 왜? 내가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경계를 하고 상당히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상대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상호성에 입각해서. 즉 투명한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협동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간접 상호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차에서 하는 치사하게 간접 상호성도 이용합니다. 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뢰와 협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녀? 내가 인터넷에 네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써볼까? 바로 쓰레기 봉투 들고 내려가요. 우리가 간접 상호성을 통해 협동을 촉진하려고 자신도 모르게 매일매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사회를 투명하게 하려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힌트, 저녁에 많이 합니다. 술 마시면 더 많이 합니다. 뭘까요? 네? 예, 뒷담화입니다. 영어로는 가십. 제가 여러분을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학술 구글, 논문을 검색해 주는 구글이 있어요. 가서 가십이라고 GOSSIP 치십시오. 쳐보십시오. 몇백 개의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 이거에 관한 논문입니다. 실제로 가십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로 그 가십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단 정확한 가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십을 하는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의 협동을 촉진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가십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가십만 하시면 사회는 협동이 촉진됩니다. 이게 왜 혼자 넘어갔지? 예, 네트워크 상호성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이게 노박 전공이라서 들어간 겁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집단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혼자 살아나가지 않죠. 여기서는 다 혼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일한 확률로 만나는 걸로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보통은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집단에는 이게 지금 파란색이었는데 협동자가 협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어떤 집단에는 배반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는 협동하는 사람이 많고 사경센터에는 이기적인 인간이 많다고 합시다. 여기 사경센터 있나? 사경센터 가면 제가 거꾸로 할 거라는 건 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인 자와 협동하는 자가 만나면 무조건 이기적인 자가 이깁니다. 협동하는 자는 신뢰하고 베푸는데 이기적인 자는 그냥 받아버리니까 그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바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자가 많은 쪽이 더 우월한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협동하는 사람들끼리 많으면 거기서는 협동의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이기적인 자들이 나타나면 죄수의 딜레마로 치면 가장 나쁜 점수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자가 더, 협동하는 집단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거죠. 특히 집단 간 경쟁은 집단 내부의 협동을 촉진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서로 경쟁하게 되면, 집단끼리 경쟁하게 되면 집단 내부의 협동은 대단히 촉진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 경쟁에 의한 협동을 잘하는 편일까요? 못하는 편일까요? 예, 대단히 잘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아무것도 아닌 게임을 보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밤새도록 몇십만 명이 모여서 떨어뜨린 휴지까지 깨끗하게 주워요. 그때는 시민의식까지 발현이 됩니다. 엄청난 협동입니다. 다만 집단 경쟁에 의한 협동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상대 집단에 대해서 배타성, 적개심 이런 것들이 발휘되게 되면 내부의 협동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경쟁을 할 때는 그 집단이 개방적인지, 집단 내부의 가치가 보편적인지, 그리고 집단 내부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폐쇄적 집단이 돼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단히 많이 있죠. 전쟁 중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가장 잔인한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종교 전쟁입니다. 어떤 종교도 살인하지 말라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살인이 무지하게 일어나고 살인한 사람들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왜 그럴까요? 내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극단적, 집단 경쟁이 배타적으로 될 때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 5가지에 의해서 사람들은 죄수의 딜레마에서 사슴사냥개구리로 갑니다. 제가 앞에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죄수의 딜레마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좋은 해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쁜 해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죄수의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두 명의 죄수가 잡혀왔어요. 각각 5년씩 10년짜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범이죠. 그런데 지금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물증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하면 이 사람들은 1년씩만 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죄수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검사가 죄수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네가 물증을 내놓으면 네 죄를 쟤한테 뒤집어 씌우겠다. 넌 석방, 상대방은 10년 살리겠다. 라고 제안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건 게임 이론인데 게임 이론은 상대의 행동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상대는 물증을 내놓거나 내놓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상대가 물증을 내놓으면 나는 내놓는 게 유리해요? 안 내놓는 게 유리해요? 안 내놓으면 10년, 내놓으면 5년이죠. 그러니까 내놓는 게 유리하죠. 상대가 물증을 안 내놓으면 내놓는 게 또 유리하죠? 내놓으면 석방, 안 내놓으면 1년이죠. 그러므로 내놓는다. 두 개를 합치면 상대가 물증을 내놓거나 안 내놓고 나는 내놓는다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둘 다 내놓는다. 그래서 5년씩 산다. 분명히 1년씩 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씩 사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어디서 기기묘묘한 수수께끼 같은 거 갖고 와서 혹세 몸이 난다 생각 들죠. 우리 모두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힌트. 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힌트.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100% 걸리는 죄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뭘까요? 사교육. 인가 아닌가 해볼까요? 남들이 다 사교육을 시켜요. 우리 애 시켜요, 안 시켜요? 남들이 다 사교육 시켜요. 이것도 망설이십니까? 우리 애만 안 시키면 성적이 50만 명 등수 매기는데 한 10만 등 떨어질 것 같죠? 시킵니다. 자, 이 질문은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안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 애 시켜요, 안 시켜요? 야, 어떻게 이걸 더 자신있게 얘기하죠? 우리 애만 성적 올라갈까 시킨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시키건 안 시키건 시킨다. 50만 명의 학부모가 똑같이 생각했다? 다 시킨다. 만일에 똑같은 사교육 시키면 등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애 괴롭혔다, 돈 썼다.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강력한 딜레마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나쁘죠, 현실은. 좋은 사교육이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사교육 경쟁을 합니다. 그럼 사교육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끝없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애를 대학 보내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어떤 애한테 유리해요? 부자애한테 유리합니다. 대입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조건은? 할아버지의 재산,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거 자체가 죄수의 딜레마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부자가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자가 이길 확률은 더 높아지고 여러분의 아이가 대학 갈 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편해요, 부자들은. 지들이 알아서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주잖아요. 죄수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그냥 냅둘까요? 그걸 푸는 방법이 이겁니다. 협동하게 되면 그 죄수의 딜레마가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뀝니다. 이 비유에서는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뀐 게 뭐냐면 남들이 안 시킬 때 남들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애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켜야 돼요. 그러나 남들이 안 시킬 때 우리 애만 시키겠다는 탐욕이죠. 대단한 이기주의죠. 안 시킬 때 안 시킬 수만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 들죠? 남들이 다 안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애도 안 시키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들의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요. 남들이 안 시킨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안 시키겠다는 거죠. 모두 안 시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돈 안 들죠? 애 덜 괴롭히죠. 여기 부모님들 있을 텐데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럴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 나이일 때 얼마나 공부했는지. 50% 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좀 있어야 돼.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럴 때는. 그러나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협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협동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 행동을 하는 건 진짜 인간이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상대가 이기적 행동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상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적 행동이 서로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상대가 협동한다는 걸 내가 안 시킨다는 걸 남들이 믿고 남들이 안 시킨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사교육을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신뢰를 낳는 방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제도, 사회규범,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쇄적일 수도 있고 일부의 해결책일 수 있기 때문에 제도와 사회규범을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도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사교육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벌을 줄까요? 3년간 수능 자격을 박탈합니다. 돈도 안 들죠? 깜빵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못할걸요, 아마? 대부분은. 남들이 안 시킨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죠. 이 제도에 의해서. 그럼 나도 안 시킨다? 모두 안 시킨다. 뭐 지금 대입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공정 경쟁이잖아요, 적어도. 애들의 노력에 의한 경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재산 갖고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규범입니다. 사회규범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협동하는 자가 많은 사회에서는 협동이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서는 이기적 행동을 하면 부끄러움이나 수치감이나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겠죠? 남들 다 협동하는데 나 혼자 이기적 행동을 해서 내 이익을 취하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은 발각됐을 때 느끼는 거고 죄책감은 안 발각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모두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사회예요. 여기서는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합니다. 가끔 가다가 착한 사람 보면 착한 아이 보면 여러분이 그러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끌끌끌. 그게 이기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규범은 사회나 시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과 미국이 있다면 스웨덴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사회규범이. 이쪽입니다. 3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30년 전의 한국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졌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여러 가지 통계로 보나 실제 우리 느낌으로 보나 그 기점은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사람들 사회를 그쪽으로 바꿔버립니다.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잘 나갈 거만 매년 5, 6%는 경제 성장할 줄 알았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나와 내 아이만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확 퍼지죠. 광고가 그걸 반영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광고 카피는 뭘까요? 예, 부자 되세요. 2002년 1월 1일 날 김정은 씨가 부자 되세요 그랬을 때 처음 들은 순간 야, 이런 천박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뭔가 굴려야 될 거라는 강박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한 바보 같아요. 옛날에는 돈을 어디다 예금했어요? 어르신들은 알 텐데 어디다 예금했어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은행 지점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최고니까. 근데 지금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굴려야 될 것 같고 백전백패임에 틀림없는 주식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채권도 사봐? 다 쓸데없는 짓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광고 카피로 또 하나 성공한 거는 아무도 이득은 기억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삼성. 말이 되는 얘기예요. 1등은 단 한 명인데 2등이면 뭐라고 도대체. 이걸 부추긴 사람은 경쟁을 부추긴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라는 공익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부는 네덜란드 농부가 덴마크 농부가 이 말도 안 돼요.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하고 무슨 경쟁을 해요. 제가 속으로 그때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제일 경쟁력 없는 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즉 사회규범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회에서 태어나면 이기적으로 잘해야 돼요. 남들이 이기적이니까 나도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협동하는 사회, 신뢰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기본이 됩니다.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 가치 조사 한 20년 된 조사입니다. 웬만한 나라는 대부분 다 합니다. 거기에 일반 신뢰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제너럴라이즈 트러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제너럴라이즈 트러스트는 일반 신뢰라는 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아는 사람을 믿는 건 특수 신뢰예요. 특수 신뢰는 쉬워요. 뻔하게 아는 사람 서로 믿는 거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스트레인저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됐을 때 당신은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계의 각국에서 표본이 된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매우 신뢰한다,
조금 신뢰한다, 보통이다, 아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신뢰하는지 나오겠죠. 질문이 이런 적도 있었어요. 당신이 지갑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돌아온다? 80, 70% 돌아온다? 50%뭐 이렇게 하면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는지가 나오겠죠. 그럼 등수가 나오겠죠. 그걸 신뢰지수 등수라고 얘기합니다. 맨 위의 나라들은 20년 동안 똑같았어요. 어떤 나라들일까요? 신뢰지수가 높은 나라.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믿는 나라 사람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뭐 이런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쯤 될까요? 100분위로 하면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네? 100? 42쯤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순위가 가장 빨리 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과 함께. 더 불행한 것은 한 3년 전쯤에 15살 아이들한테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피사라고 있어요. 국제 학력 비교 시험이 있는데 이제 학력 비교 뒤에다가 일반 신뢰 지수를 넣어본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아이들은 몇 등 했을까요? 남을 믿는 거에 대해서. 꼴등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 꼴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지독한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남을 믿겠어요? 애가 처음으로 밖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교육은 뭐예요? 저 어렸을 땐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 일반 불신 교육입니다. 남에 대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 불신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경쟁 상태에 들어가죠. 유치원 들어가면서. 그러면 당연히 남을 믿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협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협동은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딜레마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일어나요. 팀으로 일하면 바로 나타나요. 뺀질뺀질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그 팀의 성과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극복할 능력이 협동은 없는 거예요. 경쟁은 없는 거예요. 경쟁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물질적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은 성과를 가진 사람은 돈 많이 주고 좀 태만한 사람은 돈을 덜 줘가지고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도 그게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특히 사회적 경제를 하는 사람, 마을 만들기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사람들의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2007년 수능 시험에, 여기는 없지만 2007년 수능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부모들이 지각을 하니까 2,000원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5,000원으로 벌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줄어들었다. 이게 지문이에요. 예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밑에서 인간은 물질적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를 유도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나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건 유명한 문제예요. 2001년 하이파이 유치원 실험이라고 해서 2001년에 실험이 일어난 걸 2007년에 문제를 냈어요. 우리나라 교수와 교사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리니까 지각이 줄어들었어요. 벌금을 늘리니까. 이건 물질적 인센티브에 반응한 거죠. 물질적 페널티에 반응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0원을 물렸을 때는 왜 늘어났느냐예요. 지각이. 물론 이건 벌금이 너무 적어서 또 중요한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도 했어요. 이건 아직 답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히고 있는 중인데 나쁜 제도죠. 벌금 물렸더니 오히려 지각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벌금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10명이 지각했는데 벌금을 물리니까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다시 벌금을 없애면 10명으로 돌아갈까요? 늘어났습니다. 더. 벌금을 물린 순간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옛날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든 제 시간에 가려고 했는데 벌금을 물리는 순간 그 죄책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벌금까지 없으면 더 자유롭죠. 뭐. 즉 제도가 인간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정책을 만든 사람이지만 우리는 모든 정책을 만들 때 물질적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유도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기적 인간을 상정하고 제도와 규범,
제도와 사람이 서로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로는 심부름을 들 수 있습니다. 심부름하면 돈 주죠? 착하다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돈 안 주면 안 하죠. 원래 심부름이란 거는 엄마를 도와서 가족의 일원이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면 그게 돈을 위해서 하는 게 되고 그 규범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점점 돈이 많이 들겠죠. 나이 들면 들수록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부름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사회적 경제나 마을 만들기 할 때 돈 주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돈을 줘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지구온난화에 좀 더 기여하려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기여하려고 전기자동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기자동차를 타는 사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분명히 늘어납니다. 아까 이거는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보조금을 줘서 오히려 늘어난 거죠. 이건 어떨까요? 애매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피, 또는 필요한 피는 전부 헌혈로 충당합니다. 외국에서 피를 수입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전량 외국에서 피를 수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병원에서 쓰는 피 전체를 외국에 수입해요. 어떤 나라일까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왜 그럴까요? 광우병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헌혈을 못해요. 헌혈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영국에 살았냐? 살았다 그러면 헌혈 못해요. 왜? 이 안에 내 몸 안에 프리온이 있어가지고 그게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딴 사람 몸에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헌혈의 양이, 피의 양이 모자라요. 그래서 경제학자 하나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헌혈할 때마다 10,000원씩 주자. 그럼 우리나라 헌혈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늘어나는 측면이 있겠죠. 내가 배가 무지 고픈데 앞에 헌혈차가 딱 보여요. 헌혈하고 10,000원 받아서 짜장면 사 먹겠죠. 그건 늘어나겠죠.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헌혈하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헌혈할 때마다 10,000원 준다 그러면. 예. 자기 도덕적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헌혈이 매혈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선 줄어들고 한쪽에선 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건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도덕하기 때문에. 티트무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70년대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물질적 인센티브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합니다. 협동작업을 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해도 뭔가 열심히 일 안 하면 이걸 어떻게 보수에 차등을 둬서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규범이 깨져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와 규범에 의해서 신뢰가 탄생하면 그다음부터 협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사회규범 네트워크와 신뢰, 요걸 합친 거를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신뢰의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면 이게 말하자면 비유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들을 그런 걸 자본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건 사회적인 자본이다. 그래서 이런 게 풍부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협동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5년 내지 6년 공부를 했는데 협동에 관해서 찾아낸 규칙들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ICH 원칙, 공유,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자율성, 교육, 협동조합권 네트워크, 공동체에 대한 기여.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노박의 5가지 규칙, 이건 생물학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오스트롬의 8가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회적 딜레마인데, 사회적 딜레마라는 건 이기적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회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1971년에 하딘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사이언스지에 써서 유명해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입니다. 공유주의는 영어로 커먼스인데 지금도 영국에 가면 커먼스가 있어요. 지금은 대체로 공원입니다. 근데 옛날엔 그게 뭐였냐면은 공동 목초지였어요. 주위 농가들이 자기 양을 그 공동 목초지에다 풀어서 키우는 거예요. 만일에 농가들이 전부 이기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까요? 양의 마리수는 되도록 늘리고 오랫동안 풀어놓겠죠? 모두 그렇게 행동하면 공유지는 말라붙어 버린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딘이 해법도 제시했는데 첫째는
칸막이를 친다. 공유지를 다 쪼개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자기 목초지를 말라붙게 할 바보는 없을 거다. 스스로 관리할 것이다. 즉 사유화입니다. 인클로저에 의해서 해결한다. 두 번째는 국가가 규제를 한다. 한 농가당 2마리 이상한데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안 돼. 그리고 철저히 규제한다. 그러면 살아남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2가지 해법이에요. 시장에 의한 해법, 또 하나는 국가에 의한 해법입니다. 근데 당시 이 논문을 보면서 의문을 품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원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학원생의 이름은 오스트롬이었습니다. 성까지 얘기하면 엘리노어 오스트롬, 오스트롬이 성이죠. 이름까지 얘기하면 엘리노어 오스트롬입니다. 여성입니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때 2가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첫째는 여성입니다. 제1회 노벨 화학상은 누가 받았어요? 예, 퀴리 부인이 받았습니다. 즉 화학은 첫 해부터 여성이 받았지만 노벨 경제학상은 2008년까지 단 한 명의 여성도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편중돼 있고 남성 편중돼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학이 상당히 마초적 학문 같아요.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7, 8학번인데 78년까지 이 경제학과의 은근한 자랑이 개교일에 단 한 명의 여학생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법대, 전자공학과, 의대 모조리 다 여학생이 있었지만 79년에 최초의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 지금은 아마 30% 이상일걸요. 원래 공부는 여성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오스트롬이 정치학자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경제학은 다른 사회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학문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학문 하는 사람한테 안 주는데 여성이면서 정치학자인 사람한테 줬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걸까요? 바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스트롬이 대학원 때 품은 의문은 이거예요. 첫째는 하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유지의 비극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닷속 물고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모두가 이용해야 되는 공유자원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모든 해안에 있는 어부들이 바닷속 물고기를 마구 잡아내면 결국은 멸종하는 어족이 생기겠죠. 지금 이미 많은 어족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벽을 친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벽을 치면 된다. 말이 안 되죠?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돌아다니게 막아버렸으니까. 자, 첫 번째는 안 됩니다. 사유화에 의한 해법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규제한다. 이럴 수 있어요. 공동 국제협약을 맺는 거죠. 가령 고등어 보호 국제협약을 맺어서 30cm 이상은 못 잡게 하고 5월에는 못 잡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각 국가는 자기 어민을 철저히 규제할까요? 협약에 따라? 한국은 열심히 규제했어요, 어민들을. 근데 중국은 규제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어민들에 의해서 선거에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을 유인이 국가는 있는 겁니다. 전 인류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걸려있는 공유지의 비극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다 걸려있어요? 더 불행한 건 우리 애들도 걸릴 거라는 사실이죠. 뭘까요? 예, 기후변화. 예, 여러 가지 자연 생태 문제가 다 해당하는데 그중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급박하죠. 지금처럼 개인이, 기업이, 공동체가, 국가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2050년이면 섭씨 4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전멸합니다. 바퀴벌레의 세상이 되는 거죠. 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정합니다. 물론 에너지 회사에서 돈 받은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이 공유지 비극이죠.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인류 모두의 공유자원을 파괴시켜서 최후의 비극, 진짜 비극이죠. 이거는 비극에 빠집니다.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제가 이걸 갖고 고민을 좀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2050년에 전 죽어 있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2050년은. 그래서 우리 딸을 불렀어요. 야, 이건 네 문제다. 네가 해결해라. 그때 우리 딸이 계산해보니 60 넘었네. 아빠 죽어도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애는 그랬더니 결혼 안 할 건데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결혼 안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지. 또 하나는 다 죽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죠? 다 죽으면 덜 억울할 것 같죠? 나와 내 아이만 죽는다 그러면 막 바둥바둥 할 텐데 근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유자원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사유화나
국가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바로 오스트롬의 뛰어난 점인데, 만일에 이 공유주의 비극이 맞다면 인류는 벌써 전멸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옛날 사람들은 공유자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을 마셔도 공동물. 겨울에 땔감을, 그러니까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마을 숲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뗐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을을, 강을 공동 관리했어요. 옛날에 훨씬 공유자원이 많았을 때 다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마을 숲은 황폐화되고 마을 우물도 오염되고 맨날 분쟁이 일어나서 다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지? 이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재들은 이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게 천재입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믿고 말은 안 믿어도 돼요. 이론은 안 믿어야 돼요. 특히 경제학은 다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게 그게 30대 초반이었어요. 그 대학원생이었을 때. 91년에 책을 내니까 약 20년 이상 전 세계 500개의 사례를 연구합니다. 말이 쉬워서 500개 사례지 언어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무슨 기록을 안 남기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이후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민족, 제일 많이 남긴 민족입니다. 왕조실록, 조선실록, 거기다 승정원 일기 여기까지 들어가면 무지무지하게 자세합니다. 거기 보면 틀림없이 마을 숲을 잘 관리 못해서 혼난 군수 얘기라든가 관리를 잘해서 칭찬받은 군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오스트롬이 그걸 찾아서 그 마을에 가는 거예요. 가서 아직 살아있는 노인들한테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듣는 겁니다. 그거를 전부 모아서 코딩을 해가지고 이 8가지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게 1991년이에요. 그래서 Governing the Commons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에 번역됐어요.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600페이지입니다. 재미없습니다. 왜냐면 그 500개 사례가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그런 거 꼼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읽으면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500개 사례의 공통점을 찾아낸 게 이 8가지입니다. 그리고 91년부터 지금까지는 최근에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까지는 이 규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계를 확정한다. 마을 숲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을 숲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리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이게 경계를 확정한 겁니다. 두 번째는 모두 모인다. 세 번째 모여서 규칙을 제정한다.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한다. 이때 통용되는 원칙은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이퀄은 아니고 가령 노인네들은 땔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조금 더 떼게 하고 또는 옛날에는 물론 부자들이 좀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규칙은 미신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1m 안 되는 나무를 자르면 애한테 병이 생긴다. 이거 완벽한 미신이죠. 그러나 그거는 규칙의 일환이었던 거죠. 마을 숲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의 일환이었던 거죠. 분쟁가 규칙을 서로 상호 감시하고 규칙을 어기는 자는 응징한다. 처벌한다. 처벌에 불만이 있는 자는 분쟁 처리 절차를 둔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당국의 규칙 인정은 이건 식민지 얘기예요. 더 넓은 가버넌스, 이거는 폴리센트릭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사실은 이게 협동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사람들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를 해결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참여해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위반한 자를 응징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서로 협동했다는 거죠. 막강한 국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오스트롬의 얘기입니다. 흔히 이런 규칙이 있는데 식민지가 되면 와보면 이거 완전 미신투성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관리 방법을 도입합니다. 그럼 그 공유자원은 파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당국의 규칙 인정, 더 넓은 가버넌스 존재. 이 서로 그 규칙들이 서로 일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박정희 정책 중에 그래도 제일 높게 평가하던 게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전에는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강제 동원이라 위로부터의 동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끌어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잘못은 마을에 있는 조직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으로 완전히 일원화해버린 거야. 조직으로. 그리고 나서 그게 에너지를 잃고 위에서부터 거니까 돈 떨어지고 그러면 에너지가 없죠. 제일 활발했을 때가 전두환 시기에 전경환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할 때입니다. 돈을 많이 먹었죠, 전경환이.
그리고 나서는 급전직하해서 지금은 명맥만 남아있고 돈만 쓰는 단체가 된 거죠. 그때 많이 없은 게 미신입니다. 물론 미신 없어야 되죠. 그러나 그 미신 중에 많은 부분은 공유자원관리나 그 마을의 어떤 규칙들하고 연관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번역해서 새로 만들 필요는 있지만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고 위에서부터 상위 규칙으로 하위 규칙을 전부 없애버리면 자생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마을의 자생성을 없앤 게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마을 만드는 건 거꾸로 전체 마을의 자생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걸 잘 보시면 저라면 제 책에서 유일하게 쓸만한 게 이 표 하나입니다. 360페이지 중에서 이걸 잘 보시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민주주의가 역시 문제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에 의한 협동, 소통에 의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해봐도 그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세사인 연구원이 10명인데 10명이 서로 의견 내고 그거 조율해서 합의해서 실천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귀찮고 힘든 어떤 제도예요. 인류가 발명한 가장 뛰어난 제도인데 가장 어려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대의민주주의. 가령 성미산이 성공한 마을로 알려져 있죠. 전 얘기만 들어도 질리겠더라고요. 뭐 하나 결정하는데 밤새도록 토론한대요. 저는 청와대 비서관일 때도 1시간 이상 회의 안 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회의는 짧아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협동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똑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회규범, 정체성, 의사소통, 평판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이건 생물학에서 나왔고 이거는 500개 사례를 일반화한 거고 이거는 협동조합 200년 역사에서 나온 건데 대단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을 만들기는, 그리고 제가 만드는 5개년 계획은 이 규칙들이 살아나는, 이 규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게 끌고 갈 것이냐 또는 아래로부터 그걸 만들어낼 것이냐가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추상적인 이론으로부터 정책 방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상회적 경제라는 건 사실 오스트롬의 이 규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모든 조직에 다 통용되는 규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유자원의 생산과 이용이고 그 공유이익과 비용의 공정한 분담, 그리고 토론과 의사소통에 의해서 여러 가지 딜레마,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게 핵심이다. 또 하나는 지역 공동체와 네트워크, 이 마을이죠. 정체성 같은 거를 촉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규범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쓰고 일을 할 때 그게 규범을 훼손하거나 협동의 규범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지 않는 정책은 당장 이익이 되더라도 별로 중요한 정책이 아니에요. 협동의 규범을 촉진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집단 경쟁에 의한 협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서울 25개구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구 내의 협동은 분명히 촉진되겠죠. 그리고 하다 보면 구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작구민인데 내 정체성은 이번에 알았어요. 동작을에 철새들이 날라온 다음에 내가 동작을 주민이다. 이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동작을 주민 뭐냐 이거 완전히 바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동작을에. 물론 있습니다. 이호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둘이 만나서 한탄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뭘 영향력을 미치려면. 뭐 어쨌든 집단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개방적 학습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박원순 시장이 혁신이란 말 많이 하는데 사회혁신의 핵심은 특히 캐나다 퀘벡 모델에서는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겁니다. 캐나다에 굉장한 위기가 왔고 퀘벡주는 특히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굉장히 경제가 나빴어요. 근데 퀘벡주와 샹띠에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시민단체 연합이 만나서 합의를 합니다. 중요한 사회정책을 같이 만든다. 그리고 그 사회정책을 주민들이 실천한다. 실천하는 단위가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있는 걸 활용하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한다. 그리고 한 4년, 5년 만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데 특히 주택과 육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퀘벡 모델이 전 캐나다에 모방이 돼서 지금 캐나다는 전체가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브리티시 콜럼비아도 유명하고 사스카치완도 유명하고
굉장히 각 지역마다 새로운 어떤 마을 만들기, 새로운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역시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게 내 정책인 거예요. 이제 주민들이 보면 이건 내가 만든 정책인 거니까 물론 실천도 열심히 하겠죠. 즉 정책의 공동 수립과 공동 실천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그럴 때 책임도 져요. 내가 만들지도 않은 정책 때문에 문제 생겼는데 내가 그럼 정부 욕하는 게 내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시민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욕하고 비판하는 게 내 일이지, 정책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하는 건 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만든 정책이라면 문제가 생기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 거죠. 바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은 함부로 돈을 주면 안 된답니다. 함부로 돈 갖고 사람 움직이려고 하면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는 실패할 거다. 정책 방향은 자치구를 지역 공동체의 단위로 설정합니다. 이것도 너무 커요. 서울의 자치구는 30만 명 아니에요. 전체가 1000만이고 25개니까 나름 40만 명 아니에요. 근데 영국의 지역 재생운동이라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한 데가 있는데 거기 단위는 2만 명이에요. 커야. 이 40만 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건 다른 나라 가면 그냥 도시예요. 꽤 큰 도시가 하나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금과 금융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상향식 계획을 세운다. 자치구에 있는 지금 여기 우리 사경센터에 가면은 각 지역구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몇 개가 있는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은 다 합쳐서 자활, 마을 다 합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합치면 지금 2000개가 좀 넘어요. 이미 그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 생긴 게 2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사회적 경제를 조직한다고 할까? 이 중간 조직이라고 박원순 시장이 부른 게 각 구마다 막 20개씩 있어요. 제 아이디어는 구에 있는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거죠. 서울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뛰어난 점은 뭐냐면 내부 자원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에밀리아 로마냐나 이런 유명한 데 가보면 자랑해요. 우리 주에 대학이 5개 있대요. 속으로 저는 이런 건 차마 말 못하겠어요. 서울시엔 대학이 몇 개 있다.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학이 전혀 지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그냥 고대가 성북구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죠. 우리나라 좀 이상해져 있어요.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은 지들이 초인류 대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맨날 이상한 논문만 쓰려고 하지 지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서울에는 무지무지하게 많고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가령 울산이 우리나라 GRDP 1위예요. 4만 달러가 넘어요, 거기는. 근데 그 돈이 울산에 안 있어요. 결국 서울로 다 와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이걸 어떻게 지역 일을 하는데 동원하느냐, 같이 일하도록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있어요. 제가 정말로 저 진짜 이론으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뭘 해본 적도 없는. 엉터리라는 걸 안 거는 조금득이라고 있어요. 원래 청년 유니온 출신인데 토토협, 지금 토토협이죠. 청년 연대은행 만든다고 한 4년 전에 찾아왔어요. 자기 끝내고. 말도 안 되잖아요.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요. 빌리려고 하는 놈은 잔뜩 있고 예금하는 놈은 하나도 없으면 그런 은행이 어떻게 성립해요. 그래서 제가 기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어른들을 꼬셔라. 중산층을 꼬셔라. 나도 도와주겠다. 그래서 기금을 만든 다음에 사업을 하자. 근데 다른 전문가들도,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방송에서 순엉터리들을 만났다고 조금득이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는 동자동, 왜 그 서울역 맞은편에 진짜 못 사는 동네예요.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지만 조금씩 있는 돈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딱 머리를 때렸어요. 모든 신용조합이 그런 겁니다. 세계의 모든 유명한 신용조합은 농촌의 고리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데자르댕이라든가 그 독일의 라이파이젠 이런 것들이 전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엄청난 농촌 고리대, 막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라는 말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나라 그때는 이모작을 했어요. 쌀 수확하면 대부분 이자 갚는데 원금하고 이자 갚는 데 다 들어가요. 그럼 이제 보리를 갖고 먹는데, 그러니까 그 쌀이 남은 거 갖고 먹고 사는데 다음 보리가 팰 때가 5, 6월 돼야 보리가 이제 익는데 한 2월 되면 남은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럼 3, 4, 5는 보릿고개죠. 그러니까 보리가 여물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이 가장 괴로운 기간이고
이른바 초근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 이 문제가 고리대의 문제죠. 100%, 200%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자르댕이 사실은 그 데자르댕이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신용조합인데 미국도 거의 데자르댕이다. 캐나다의 그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 데자르댕은 별로 훌륭하지 않아요. 데자르댕 부인이 훌륭해요. 데자르댕은 특히 만들기는 했지만 연방정부 서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 동네 안 있었어요. 근데 데자르댕 부인이 그걸 다 한 거예요. 뭐 장부 만들고 이걸 애가 10명이 거의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죠. 근데 부인보다 남편이 더 유명해. 이상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걸 모아서 한 사람의 고리들을 갚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100%에서 2%로 떨어지면 98% 이 사람은 여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한 사람 또 와요. 우리끼리 돈 모아서 고리대를 바꾸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청년들도 그게 가능하죠. 아무리 청년이 가난해도 아메리카노 한 잔씩 먹죠. 그거 몇 잔만 한 달에 안 마시면 10,000원은 저금할 수 있죠. 10만 명이면 10억이죠. 뭐 계산은 쉬워요. 그죠? 한 달에 10억이에요. 그럼 1년이면 120억.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한 달에 커피 석 잔 아끼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안에 있는 내부의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운다. 정부는 필요한 제도적인 것들을 도와준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공유자원을 사회적 경제가 이용하는 공유자원을 형성하는 것은 분명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사회기금 및 금융이 지금 우리 500억 있죠. 서울에. 그리고 교육훈련 및 정보를 공유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경영지원 시장 형성. 뭐 지금 이거 이미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략, 앞에 얘기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정책으로 정리했고, 그리고 모듈을 몇 개를 제시했는데, 가령 의료생협이라든가 육아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노인돌봄, 주택협동조합 이런 것들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각 구는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을 모듈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가령 성북구는 노인돌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노인돌봄 협동조합의 모델을 보고 자기 구에 맞게 바꾸는 거죠. 뭐 계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클러스터도 지금 12개의 클러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에 모으면 이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적 경제 활동가와 공무원들 그리고 가능하면 대학이 참여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돈으로 하는 거죠. 지금 500억이 있는데 사회적 기금이 500억을 빌려주질 못해요. 이게 의회 통제를 받잖아요. 서울시 의회에. 빌려주다 떼면 바로 깎여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회적 기금이 안 빌려줘도 되는데 빌려줘요. 안전한데. 예를 들어 아이쿠. 이 돈을 왜 빌려줘요? 거기다가. 사실은 아이쿠이 프레시아라고 해서 뭐 일을 하는데 빌려준 거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기금, 사회투자기금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와야 돈을 빌려줄 수가 있지 신생협동조합 아무 평판도 없는데 빌려줬다 떼이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가령 은평구에 필요한 일들을 뽑고 이것들 누가 할 건가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보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또는 새로운 기업은 아무 신용이 없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면 신용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정책 네트워크 속에서 남을 보증해 주는 거죠. 공동사업을 하고 또 사실은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가. 그렇게 되면 신용이 보강이 되니까 사회투자기금도 빌려줄 수 있겠죠. 특히 가령 은평구에서 20억을 모으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20억을 모으면 사회투자기금에 20억의 인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의 계획을 사회투자기금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계획 한 기업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계획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20억이니까 20억 합치면 40억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원은 사업 서비스, 기금, 인력 양성, 시장 형성. 지분 대부분 되고 있고 체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제가 이걸 아래로부터의 돌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꺼번에 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것도 이런 그런 교육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은 전국에서 무지무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전 어떤 교육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규모로 그러면 누구나 그러면 표준적으로 좀 종합 체계적인 교육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업자가 되면 또는 청년이 처음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실업자 되면 연금 그거 받잖아요. 실업보험 받잖아요. 대신에 노량진 같은 데 가서 들어야 돼요. 그 교육 받아야 돼요. 그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인데 그 교육 중에 하나를 사회적 경제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 기금 받으면 의무적으로 뭘 배워야 되는데 만일에 사회적 경제가 하나가 들어가면 아마 반은 올 겁니다. 반은. 자, 이게 혹시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위에다가 3층쯤에다가 한 층 다 터가지고 강의실 만들고 현재 검증된 최고의 강사들을 투입하는 거죠. 그게 점점 커지면 학교가 되겠죠. 아카데미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노동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많아요. 이 고용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거기에다가 전부 사회적 경제를 하나씩 끼워 넣어서 교육 지원비를 가지고 여기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여기 너무 멀다? 그럼 북부에도 하나 두고 남부에도 하나 두죠. 한 3개쯤 두죠. 그렇게 되면 교육 문제가 상당 부분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사회기금은 마을기금을 만들어서 서로 대응해서 사회투자기금이 지금 함부로 못 빌려주는데 마을의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낸 그리고 구청과 함께 만든 계획이라면 사회투자기금도 안심하고 빌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바글바글하고 있는 이 에너지를 지역별로 모아서 동원해보자. 관과 민이 같이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갖고 한번 푸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네, 이겁니다. 사회투자기금과 마을기금 진짜 어려울 거예요. 누가 돈 내겠어요. 그러나 저는 원래 신용조합이 생겨났던 그 원리에 의해서 돈이 모여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작더라도 그게 실제로 우리를 위해 쓰인다는 것을 알면 예금 많이 하잖아요. 예금을 하잖아요. 어쨌든 가난해도 예금은 있어요. 그거를 한 군데 모으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 신용자업을 만들든 마을 은행을 만들든 거기다 모으기만 해도 되는 거죠. 가지고 구별 프로젝트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전략 프로젝트가 한 어떤 구의 특성에 따라 짜여지고 여기 없는 거라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프라 지원을 해서 실제로 상향식으로 정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받아들일 건데 제가 서울 와서 느낀 건데 서울시장이 저는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을 했으니까 그때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무현 정부는. 근데 서울시장위원회가 더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 위원회보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위원회는 비서관이 기조실장 같은 걸 했습니다. 직접 이건 대통령 직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각 국이 들어와 있었어요. 각 중앙부처, 관련 부처가. 예를 들어 동북아에 있을 때는 제가 기조실장이고 이 동북아 관련된 재경부 국장 하나씩 와 있었어요. 외교부 국장. 그러니까 제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총괄하고 대통령 뜻이 반영되게 되니까 이거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서울시에서도 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건 과 밑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과 밑에, 한 과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 도와주는 거예요. 한 과의 일을 도와주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런 중요한 어떤 시책을 하려면은 시장 직할이 돼야 되고 그거를 비서실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야 국장급이 얘기를 들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재선됐기 때문에 조금 말은 잘 들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구별로 쭉 이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그것들을 검토하는 해서 저는 한꺼번에 25개구가 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서너 개만이라도 그럴 자원과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 경우를 시작을 하면 그래서 몇 개의 성공사를 보면 그 다음부터 카피하겠죠. 따라오게 되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한다는 거는 무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냥 지금처럼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과 차이는 많죠.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이 위에서부터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 조직을 없애버린 겁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까운 조직은 농협이에요.
그 엄청난 조직이 박정희 시대에 농협은행 중앙회를 만들면서 정부가 돈을 가지고 농촌에 돈 주는 그 자금 조달, 자금 전달 기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농협 그러면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해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자생력이 없어지고 이 은행에서 어떻게 돈 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농협 금융지주 뭐 이래가지고 파생상품 할 생각하고 앉았다고. 이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돈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인 거죠.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과 전혀 다른 것은 아래에 있는 조직이 충분히 살아나서 아래에 있는 자생적인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가 되고 현재는 아마 어느 구에 있는 뛰어난 사회적 경제 활동가도 구의 계획을 세운다는 상상은 아직 못 해봤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아서 얘기를 머리를 짜내면 제일 필요한 게 뭔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니즈가 뭔가를 찾아내고 그 니즈를 왜 시장과 국가가 현재 정부가 못할까를 찾아내면 또는 현재 있는 것과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결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질까를 찾아내면 그게 정책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돈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그걸 실행하는데 정부가 그걸 도와주기만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